예, 오늘은 목표 달성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수업으로는 목표나무 완성하기, 그 목표 달성의 목표나무 완성하기 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목표나무를 완성이 시키는 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나무 사용하기 위한 5개 단계가 있습니다. 스텝 1부터 5단계. 이게 첫 시간 때 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야심찬 목표를 정해봤는데 이거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수립하고, 근데 목표를 그냥 수립하는 게 아니라 좀 야심차게 세워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목표만 수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달성하면 좋을지, 그걸 이제 목표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그 목표 달성이 끝나면 야심찬 목표를 방해하는, 달성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달성에서 방해 요소가 되는 걸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되는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면 금방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는 장애를 극복할 중간 목표를 찾는 것이 스텝 3번째입니다. 3번째 단계. 그러면 그 중간 목표가 있잖아요. 장애를 극복할 중간 목표를 찾게 되면 중간 목표 중에서도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4번째입니다. 4번째. 중간 목표들의 실행 순서를 정하고, 그리고 실행 순서를 정하게 되면 5번째 단계면 그 개별 실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할지를 정합니다. 오늘 배우는 이 단계를 잘하면 진짜 사업 계획서 쓰는데 100% 도움이 됩니다. 그 목표 수립,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도 용이하지만 보통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된다, 플랜을 잡아야 된다 할 때 보통 이런 단계로 하더라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야심찬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목표가 아닌 야심찬 수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뒤에도 설명했지만 한 달성률이 실패 가능성이 있는 좀 야심찬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우리 목표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제가 숙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애매하게 작성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이 된다. 그것도 애매하죠. 어느 정도 돼야 건강한 건가.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다이어트라는 개념도 애매하죠. 정확히 하려면 체중을 몇 킬로 감량하겠다. 이런 것들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내 영어를 잘하겠다. 영어를 잘하겠다라는 것도 진짜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토익 몇 점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요. 어떤 자격증을 따겠다. 그래서 구체적이면서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고요. 이거 왜냐하면 누가 들어도 이것이 의미의 혼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나 회사라면 같이 야심찬 목표를 만드는 이해관계자가 다 동의가 되는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두 번째 단계죠.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들을 찾아냅니다. 야심차게 목표를 잡아놓고 장애 요인을 찾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냐면, 근데 장애가 없습니다. 장애가 없다는 얘기는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너무 쉬운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을 적었다는 거죠. 장애가 없었다는 것은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당연히 달성될 목표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심찬 목표를 수립해야 되는 이유가 야심찬 목표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그 실패하게 영향을 줄 것이 장애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애 요인들을 찾을 때 우리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좀 생각을 좀 깊이 하는 게 좋습니다. 에너지를 중에서 내가 이 과정을 추진하려고 할 때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지지? 그래서 차를 한잔 한다든지 심호흡한다든지 그러면서 이 장애 요인들을 정리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 되게 중요한데요. 뭐가 안 될 때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나 아니면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바뀌지 않고 나라가 바뀌지 않는 한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방해 요인, 장애 요인을 나한테서 찾아야 됩니다. 나한테서 있어야 내가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에서 찾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을 때 극복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탓하면 다른 사람이 바뀌거나 아니면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은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장애 요인을 외부 환경과 다른 사람에서 찾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뭐뭐가 없으면 아니 뭐뭐가 아니면 또는 뭐뭐 때문에 나의 야심찬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야심찬 목표를 달성할 때 진짜 방해가 되거나 뭐가 없거나 뭐가 아니거나 뭐뭐 때문에 못한다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애 요인을 찾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장애 요인까지 찾았으면 장애 요인을 극복할 중간 목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 목표. 그래서 중간 목표는 장애 극복의 실천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에게 투자를 요청한다라고 하면 되게 약해요. 요청하는데 싫어 그러면 끝이잖아요. 투자를 요청한다 아니라 투자자에게 투자하도록 설득한다. 나의 의지적인 노력이 들어가서 장애를 극복해서 대체할 중간 목표를 찾는 것입니다. 돈이 나의 장애 요인 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 장애 요인을 극복하려고 이걸 중간 목표를 수립하는데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투자자에게 투자하도록 설득한다. 요청한다. 노 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중간 목표는 상태 또는 행위라고 적습니다. 만약에 중간 목표를 찾아야 되는데 잘 못 찾겠으면 그냥 장애의 반대 표현으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재정이 부족하다. 그러면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반대 표현을 바꾸라는 거죠. 될 수 있으면 구체적인 액션 방안이 들어가주면 좋은데 그게 지금 생각이 안 날 때는 장애의 반대로 표현하라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중간 목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해 줘야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장애 극복의 방안을 제시해 주는가? 과연 달성 가능한가? 물론 우리에게 첫 번째 장애 극복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한테 불가능한 요인을 적어놓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최종 목표보다는 달성하기 쉬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6개월 내에 10kg 체중을 감량하겠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1kg 빼겠다. 이렇게 작게 적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걸로 부정적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네 번째, 근데 내가 이거를 중간 목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설정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노력할 가치가 없으면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중간 목표의 실행 순서를 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행 순서는 잘 읽어보면 뭐가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건지 선행 요인이 결정됩니다. 여기 표에도 나왔듯이 만약 중간 목표 B의 달성을 위해 장애 A를 극복이 필요하다면 중간 목표 A가 먼저 실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잘 내용을 살펴보면 중간 목표 B, IO가 이제 Intermediate Objective, 중간 목표입니다. 중간 목표 B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중간 목표 A가 돼야 되는데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죠.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중간 목표 B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A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장애 요인 A가 있어서 요거를 먼저 해결해도록.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원래 중간 목표 A를 해결하려고 B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B를 만들어서 그 사이에 중간 목표 A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중간 목표. 그러니까 중간 목표 A를 통해서 장애 요인 A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중간 목표 A가 달성되면 장애물 A가 사라지고 B가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읽겠죠. 중간 목표 사이에 선행 조건을 하여야 돼 장애와 목표 사이에 함께 있는다. 이렇게입니다. 중간 목표 B를 실행하기 전에 장애 요인 A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간 목표 A를 실행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가 되기 위해서는 B를 실행하기 전에 B가 되기 전에 뭐가 있냐면 장애 요인 A가 있는데 장애 요인 A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간 목표 A를 먼저 실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우기 위해
요거를 먼저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된다? 2번을 달성할 수 있다. 중간목표 B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중간목표 A를 먼저 실행하여 장애물 A를 극복한 후에 중간목표 B를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중간목표를 A를 먼저 실행하여 A를 실행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중간목표 장애 A를 삭제하기 위해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극복하면 중간목표 B를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아래 중간목표가 위 중간목표보다 선행에 있어야 되고 아래 중간목표는 위 중간목표의 세부사항이 아니라 선행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중간목표는 위 중간목표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들을 기록하는 건 별도로 있고 앞단에서 미리 실행돼야 될 단계를 이야기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와 목표 사이에는 장애물이 있어서 앞단에 액션을 실행하면 이 장애물이 제거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이 야심상 목표는 우리 앞 시간에서부터 계속 살펴봤던 그 사례입니다. 야심상 목표 책 쓰기와 관련된 거죠. 독자 호응이종은 땡땡 책을 금년에 출간하여 2년간 10,000부를 판매하는 게 야심상 목표입니다. 그때 이걸 하기 위해서 장애물이 몇 개 있었죠. 읽는 재미가 크지 않아서 안 팔렸던 것 같다. 근데 이거 읽는다고 독자들이 얻을 이득이 선명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독자층이 너무 폭이 좁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중간 목표로 이렇게 세웠죠. 재미가 별로 없으니 쉬운 어휘를 쓰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잘 활용하고 중간에 사파나 표를 적절히 활용하기로 넣었습니다. 독자들이 이들 어득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해당마다 다양한 업종에서 실제 활용된 사례를 추가하고 실습 자료를 추가해서 실습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얻어낼 수를 기록하고 독자층이 폭이 좁기 때문에 첫 번째 독자층을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업종 독자층을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업종의 사례를 넣는다고 했죠. 그걸 보니까 이 A와 두 개의 양쪽에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A는 양쪽에 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B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대학생 관련된 내용도 추가해서 수록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보니까 장애물 A는 요 세 가지가 관련이 돼 있고 아까 여기 적은 세 가지죠. 장애물 2는 요 2A와 2B가 관련돼 있고 장애물 3는 3번은 3A랑 2A가 이렇게 관련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다 표현해 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보니까 순서를 좀 바꿔놨더니 이런 순서로 가면 좋겠더라 이거죠. 독자층을 느끼는 걸 맨 밑바닥에 넣고 그다음에 이득을 분명히 넣고 그러니까 요걸 밑에다 깔아줍니다. 요게 전제가 된 다음에 요걸 전제로 사파, 스토리텔링, 어휘를 써야지. 그러니까 타겟 고객, 그다음에 컨텐츠를 어떤 걸 실어야 되고 실습 내용 어떤 걸 넣어야 될지 결정한 다음에 이거를 도표와 사파 넣고 스토리텔링하고 어휘 넣어야지. 이게 논리적 단계를 이렇게 순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논리적 인과관계를 수립을 해봤더니 이런 거죠. 아하, 3A, 직장과 관련된 청소년 대학생 내용도 수록한다. 다양한 사례를 넣는데 요거는 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해서 한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기법 안에 또 뭘 추가해서 사업하냐? 사파나 표를 하고 표를 적절히 사용하고 그다음에 쉬운 표현을 쓴다. 이거 별도로 이제 실습 과정을 제가 추가해서 넣는다. 그래서 요게 다 야심상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그런 전 단계로 이런 논리 단계를 처음에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심상 목표를 수행하려면 요 순서대로 위로 올라가면서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매출 100억을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것도 관계를 먼저 우리가 지난번 시간 때 했었어요. 첫 번째 장애는 시장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소비자가 기존 제품에 식상해 있고 공장의 영업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의 수요 예측이 부정확하다. 그래서 이 수요가 예측이 돼야 이제 생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첫 단계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수요 예측에 매달리지 않는
영업정책을 개발한다. 이게 맨 밑단에 있는 거고요. 그 위에 장애원을 해결하려고 할 때 국내 수요가 감소하니까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해외 수출을 개척하는 요 문제랑 기존에 이제 장애 투와 관련해서는 기존 제품의 변경과 신제품 개발에 투자하는 것, 그다음에 공장 영업 대응 능력에서 공장의 생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내용들을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선후 관계를 좀 살펴봤더니 이런 선후 관계가 있겠더라고요. 아하, 맨 밑바닥에 그 소비자와 고객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기존 제품의 변경과 신제품, 그러니까 처음에 매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 딱 직접적 관계가 되는 게 뭔가 봤더니 첫 번째 이겁니다. 해외 수출 개척하고 두 번째는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같은 레벨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장 수요가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앞단에 있는 해외 시장 개척하는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2020년도에 매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거에 가장 키가 되는 핵심 장애가 시장 점유율이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게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먼저 온 거죠. 요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외 시장 개척을 한다. 오케이, 이거 문제가 안 돼요. 그다음에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 이거 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외 수출할 제품도 있어야 되고 국내 시장 점유율 제품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거 관련된 장애가 뭔가 봤더니 보니까 소비자가 기존 제품 식사하니까 신제품 이게 뭐냐 문제가 있는 거죠. 해외 수출도 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봤더니 기존 제품이 식상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존 제품은 변경하고 신제품 개발을 투자해서 그 해외 시장 진출용, 그다음에 국내의 시장 점유율 높일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거와 또 앞단에 있는 장애물은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높이니까 문제가 이제 영업의 수요 예측력이 되게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보니까 이거를 관련된 게 수요 예측과 매달리지 않은 영업 정책을 개발하는 문제가 바로 밑단에 있고, 요거에 또 수요 예측에 잘해야 되는데 수요 예측을 잘 못하는데 이 수요 예측의 문제는 결국 공장의 생산력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장의 영업 대응력이 떨어지는 장애물을 해결하는 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영업의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공장의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겠더라 라고 목표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제 경험을 가지고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저는 2020년 8월 달에 바디 프로필을 촬영한다라고 목표를 잡았어요. 언제 잡았냐면 올 초에 잡았어요. 2월 달에. 그래서 진짜로 2020년 8월 달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바디 프로필 사진,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놨어요. 한번 보세요. 바디 프로필 8월 달에,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딱 찍었어요. 보니까 문제가 다이어트를 중간에 하다가 자꾸 포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장애. 그러면 이걸 위해서 나한테 중간 목표, 다이어트를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한 6개월 이상 다이어트 생활 습관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긴 시간 동안. 근데 다이어트를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데 방해 요인이 두 개가 있어요. 결국 운동도 해야 되고 식단 조절해야 되는데 중간에 식탐이 자꾸 몰려와서 식단 조절을 자꾸 망해버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어렵다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장애물 2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 목표 2를 잡았습니다. 식탐을 줄이니까 무조건 굶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에 안 좋은 음식만 먹지 않아야겠다라고 플랜을 잡은 거죠. 다이어트에 안 좋은 것만 안 먹어야겠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다이어트에 좋은 건강한 단백질 많은 거는 많이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식탐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를 들면 그냥 굶는 게 아니라 몸에 좋은 거는 많이 먹겠다는 얘기는 겁니다. 중간 목표를 이렇게 잡았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어렵다. 이 장애물은 어찌됐든 주 5일짜리 운동할 수 있는 목표, 그러니까 주 5일만 일주일에 하면은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목표를 잡은 겁니다. 주 5일만 운동하자. 자, 그러면 이제 중간 목표 2 가기 전에 그러면 이거를 이루게 방해물이 뭔가 봤더니 첫 번째 식단 관리가 체계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식단 관리표가 그냥 뭐 아무래 막 먹게 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냐? 아, 식단 관리가 어려우면 1차적으로 식단 관리 계획표를 수립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것.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식단 관리를 쉽게 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구나라는 방법을 세웠고요. 주 5일 이상 운동하려는데 아니 보니까 주 5일 동안 운동하는 법도 잘 모르고 그냥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중간에 목표로 PT 트레이너와 지속적으로 운동하면 이 바디 프로필 운동한 법도 배우고 주 5일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런 중간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거였고요. 요걸 기반으로 이제 5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중간 목표 달성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액션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활동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냐? 활동 순서에 따라 중간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누가 언제 할지를 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중간 목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야 됩니다. 자, 중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활동이 무엇인지, 다른 활동이 무엇인지, 누가 담당단지, 그리고 언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적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 사례예요. 자, 아까 시장 점유율 높이고, 아까 이거는 저 마켓시어 높이는 거죠. 시장 점유율 높이고, 해외 시장 개척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위에 거부터 할게.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어야 될 활동은 이 브랜드 인지도 강화하고, 추가 활동, 포장 개선하고, 이건 누가 하냐? 마케팅 부서가 하는데 하반기 때 하고, 위에서부터 볼게요, 위에서부터. 자, 두 번째, 기존 제품 변경과 신제품 개발에 투자한다. 이거 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주요 활동, 제품 개발, 기술 강화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이걸 잘하려고 개발력 확보하고 설비 도입하고, 이거는 기술 부서에서 하고, 3월에서 5월 달에 진행해야지. 공장의 생산 관리 능력 향상하는 것. 그래서 생산 리드 타임 단축하고 영업과 협조를 절취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재고 줄이는데 노력하겠다. 이건 생산 관리부가 하는데 이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고, 수요 측에 매달리지 않는 영업 정책을 만든다. 이를 위해서 SCM이라는 시스템 도입하고 생산과 협조 체계 잘 만들겠다. 그리고 고객의 취향을 잘 파악해서 고객 취향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이건 주로 영업 부서에서 상반기에 하겠고, 수출 개척하는 것은 주요 활동이 해외 시장 분석을 하고, 일단은 진출 거점 확보하는 작업들을 했다. 이거는 영업부에서 한다. 뭐 이렇게 플랜을 잡는 것입니다. 저도 아까 다이어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보고,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이렇게 PT 트레이너 지속적으로 함께 운동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 2회 3개월간 PT를 받는다가 주 액션이고, 이때 내가 이 PT를 왜 받으려고 합니까? 라는 그 목표를 이 트레이너와 함께 공유해야겠다. 이건 누가 하냐? 저와 PT 트레이너랑 같이 한다. 주 2회 3개월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주 5일 이상 운동한다. 오전에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홈 트레이닝 집에서 틈틈이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을 한다. 만약에 주중에 못하면 주말이라도 해갖고 주 5일 꼭 하도록 한다라는 게 잡았고요. 이건 누가냐? 제가 하고 일시에는 주 5일 이상 운동을 한다라고 잡아놨고요. 식단 계획표를 잡아서 관리한다. 이때 식단 계획표를 짜기 위해서 PT 트레이너 조언을 참고해서 아내와 같이, 아내가 주로 요리를 좀 많이 준비해 주기 때문에 그 아내와 같이 식단 계획표를 작성하고, 그래서 추가 활동은 미리 필요한 식자재를 뭐 쿠팡이나 이런 데 미리 사다 놓는 작업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저와 PT 트레이너의 도움, 아내가 같이 만들어서 식단 계획표 만들고, 식자재 준비는 주일에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주문을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만들겠죠. 그다음에 다이어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안 먹냐? 밀가루, 설탕, 흰쌀만 먹지 않겠다. 근데 이것만 안 먹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단 주 1회는 치팅데이 해갖고 주 1회는 한 번씩 먹어주겠다. 뭐 이겁니다. 추가 활동. 그러면 이거 대신 먹어야 될 거가 있잖아요. 그럼 권장사항 닭가슴살, 야채, 고구마 등을 먹겠다. 이건 누가 주로? 저와 아내가 주로 준비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이어트를 생활 습관을 만든다. 그래서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꾸준히 4개월 이상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 운동할 때 매일매일 평가해서 나중에 운동 습관이 잘 안 맞으면 나한테 맞도록 재조정한 작업들을 해야 되고, 이거는 제가 뭐 한다. 뭐 이렇게 기록해 보았습니다. 자, 야심차 목표를 정했잖아요. 야심차 목표를 정할 때는
진짜 간절하고 담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공할 확률 한 50% 정도 성공할 확률로 도전적으로 적는 게 중요합니다. 장애는 목표 달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목표를 정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만약에 장애 극복하는 게 너무 절망적으로 힘들 때는 야심찬 목표를 좀 낮추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중간 목표는 결국 뭐냐, 장애 극복을 통해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들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심찬 목표를 딱 다루면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원대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포기할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잡지 말고 나한테 장애되는 요소를 해결해서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가 대책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더라.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 2월 달에 또 계획표를 야심찬 목표와 이 플랜을 잡아서 올 8월 달에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해서 올 8월 달에 바디 프로필을 또 찍었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나무를 왜 작성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리뷰를 할게요. 목표나무 사용법 5단계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1단계, 야심찬 목표를 명확히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야심찬 목표를 명확히 해야 그러니까 도전 의식도 생기고, 근데 야심찬 목표는 단순하게 좀 본인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좀 과감하게 좀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텝 2, 목표 달성에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또 찾아야 됩니다. 장애물들이 없을 때는 야심찬 목표가 목표로서 너무 약하게 잡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적어봤더니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또 야심찬 목표를 너무 세게 잡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장애물을 극복할 중간 목표를 잡고요. 이 중간 목표는 장애물을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목표들의 실행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중간 목표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운다. 이 5가지 단계를 한다는 게 앞 시간 때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그 목표가 장애라는 사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목표가 없으면 장애도 없고 장애도 없으면 목표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과잉으로 또 목표를 잡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우리가 목표를 말할 때는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다라고 이걸 함께 이야기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장애를 감추지 말고 이를 극복할 성품, 역량도 같이 개발하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장애를 극복하려면 이게 긴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6개월짜리 프로젝트, 1년짜리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해결하려니까 이 장애물들을 극복할 중간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장애물이나 목표를 잡을 때 외부 요인에서 찾지 말고 다 나와 관련된 내부 요인에서 찾아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요인에서 찾으려고 봤더니 결국은 나와 관련된 상품의 문제든지 나와 관련된 역량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애를 극복할 중간 목표, 장애를 극복할 중간 목표에 해결될 품들은 뭐가 바뀌어야 되냐? 결국 나의 성품이 바뀌든지 역량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나의 태도가 달라지든지. 따라서 나의 성품과 태도가 달라지면, 성품과 태도, 역량이 달라지면 장애물들을 극복할 중간 목표가 완성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목표는 자기의 장애물들을 감추지 않도록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번 계기로 내가 변하겠다, 나의 습관이 변하겠다, 나의 태도가 달라지겠다, 성품이 달라지겠다. 그러니까 작은 이 변화를 통해서 결국은 내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도구로 중간 목표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장애를 찾을 때 일단은 생각을 좀 깊이 하라고 했어요. 차 한잔 하셔도 좋고, 심호흡 하면서 장애물들 잘 찾길 바라고, 이때 말씀드렸죠? 가급적이면 환경, 타인 탓하지 말고 자신에서 살펴라.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의식,
가능성 있는 것을 찾아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읽는 법 말씀드렸어요. 이 장애물들이 없으면, 좀 장애물 아니면 장애물 때문에 나의 야심찬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 장애물들을 극복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중간 목표. 중간 목표는 이 장애물들을 없애는 데 초점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10kg 빼는 건 어렵지만 한 달에 1kg 빼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 장애물들을 먼저 찾느냐? 그냥 중간에 난 뭘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되게 애매모호한데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데 집중할 때 목표 달성이 쉬워집니다. 그냥 뭐가 잘 안 돼. 그냥 포커싱이 된다는 거죠. 초점이 뚜렷해진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가장 위의 요소가 되는 것을 딱 핵심을 찝어서 그거를 극복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 더 깊이 생각할 기회를 많이 기회가 생깁니다. 내가 장애물이 무엇일까를 더 찾아내는 작업을 하면 이게 발산적 사고인데요. 오히려 이거를 통해서 목표 달성을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생각해보니까 장애물들이 내가 목표로 잡았던 거가 이건 내가 수립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관련 장애물들 적어봤더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렴적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미리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내가 집중하지 못한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든가. 근데 목표 달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내 목표 달성과 무관한 것들은 다 우선순위나 시간에서도 빼버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목표를 과하게 잡는다든지 목표를 너무 약하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과잉 목표, 너무 목표를 세게 잡으면 내가 포기하게 돼요. 그럼 뭐 갖고 판단하면 되냐? 과잉 목표인지 아닌지는 중간에 장애물조차 적었는데도 그게 너무 커. 그러면 이게 과잉 목표인 거고요. 과소 목표는 뭐가 과소 목표냐? 중간에 장애물들이 별로 없어. 그러면 또 과소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런 조정을 해갖고 내가 장애를 세게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야심찬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과서 36쪽, 37쪽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36쪽, 37쪽 보시면 그게 뭐가 나오냐면 몸무게 관리, 그러니까 다이어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관련된 이슈가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칼로리량 섭취를 줄인다, 뭐 섭취량 줄이고 칼로리 흡수를 줄이고 체내에 필요한 축적률을 제거하고 지방 제거, 소비량 제거, 기타 등등 되게 많이 적었는데 이건 뭐냐면 다이어트와 관련된 이슈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걸 다 지키려고 들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중에 나한테 가장 걸림돌인 핵심 장애물만 적으면 이 많은 것 중에 나는 한 놈만 펴면 되는 거예요. 한 놈만. 그 우리 무슨 뭐 조폭이랑 싸움할 때 여러 명이 달려올 때 난 한 놈만 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한 놈을 잘 패야 전체가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키맨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패야 되는 거죠.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해결될 이슈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것들은 나한테 별 장애물이 되지 않은데 특정 하나만 잘 지키면 나한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안 되더라. 아니 나는 다이어트하는데 굶는 게 식단 조절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 그러면 그걸 억지로 굶으려고 하지 않고 단 3가지만 안 먹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난 다른 건 많이 먹는데 딱 3가지. 뭐요? 밀가루, 설탕만 안 먹겠다. 그 나머지는 마음대로 먹는다. 그럼 되게 목표가 쉬워진다는 거죠. 자기가 장애물들이 뭔지만. 아니 나는 식단도 나 많이 먹지도 않고 다 모르는데 운동이 잘 안 되더라. 그러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특정 아침에 아니 점심시간 때 무조건 점심시간 때 1시간 동안 사무실 주변에 몇 킬로 다니겠다. 아니면 난 퇴근한 다음에 출퇴근을 반드시 걸어서 갔다 오겠다. 그래서 걸어서 가고 오고 하고 해서 2만 보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단순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초점을 장애물 찾기를 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데 장애물들을 찾으면 핵심만 초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쉬워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결국을 짜는 거죠. 목표 설정을 하고 그에 맞는 장애물들을 찾으면 목표 달성의 골조 공사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목표가 과연 절박한가 아닌가, 도전적인가, 달성 가능성 50%인가, 어려 보이는 장애인가, 이것들을 정의하고요. 이거를 방해할 장애 요소가 충분히 파악된지 확인하고요. 이거를 자기 목표 달성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 장애물만 해결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물들을 보면서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제약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TOC라고 하고요. 제약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TOC입니다. 제약 이론은 기본적으로 리히트의 양분 최소량의 법칙, 거의 똥통 이론이라고 알려지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물을 담으면 이 물이 보면 이빨이 나가 있잖아요.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이 최소한의 그 판넬만 있는 것 때문에 물의 양이 결정되지, 여기 아무리 높게 있다고, 여기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물이 이렇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물이 새냐? 가장 낮은 영역까지만 물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나의 삶에 있는 가장 제약 조건만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려면 나한테 가장 큰 제약 조건인, 그다음에 장애 요소인 부분들을 찾아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면, 물을 많이 채우고 싶어. 그러면 여기 장애 요소에 여기에만 이제 나무를 대면 올라갑니다. 요 정도 나무를 댔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어디가 새겠어? 이제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새겠죠. 그럼 여기 부분을 다음번에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선 활동은 그냥 무조건 좋아진 것. 보통 우리가 개선 활동 안 되면 잘하는데도 또 열심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적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국어 점수가 90점 나오고, 그다음에 영어 점수는 80점 나오고, 그다음에 수학 점수는 40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라면 수학은 잘 못하니까 못하고 또 영어랑 국어를 공부합니다. 80점, 90점. 근데 80점, 90점 맞는 데서는 점수를 더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40점에서 조금만 공부하면, 아무리 내가 수학이 싫다 하더라도 조금만 노력하면은 70점 맞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어렵지 않냐? 수학이나 영어 점수 올리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선 활동의 핵심은 나의 약점, 제약 조건을 초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목표 설정하고 목표를 추진했을 때 제약 요건, 장애 요인을 먼저 찾는 거가 이런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 요인을 찾는 것은 바로 목표 달성의 핵심이 되는 핵심 문제를 짚는 거랑 똑같고, 이게 잡아지면 나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미래를 우연찮게 뭐가 달성됐네? 라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엔 또 뭘 해야 되냐? 이걸 이제 습관으로 바꿔놔야죠. 성과, 습관, 성과를 습관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을 계속 성과를 만들고, 성과는 이제 목표죠, 목표. 근데 목표를, 나는 책을 만들겠다. 난 목표가 있어요. 타겟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습관을, 날마다 장애 요인을 고쳐야 되는데 매일매일 집필하는 스케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냐면 매일매일 글씨 쓰는 게 나는 어렵다. 그러면 매일매일 최소한 1시간 정도 글을 쓸 수 있는 플랜을,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마라톤을 완주하고 싶다. 그러면 매달 특정 훈련 플랜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업 가서 5천억 매출을 달성하고 싶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판매, 마케팅 하는 프로세스가 구축돼야 되고요. 내가 선수 코치 우승하고 싶다. 그럼 매일매일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서 타겟을 정하는 거죠. 타겟을 정했으면 이 타겟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의 습관들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성공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의 제 사례를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목표를 잡고, 세부 플랜, 장애 요소를 찾고, 장애 요소를 해결할 중간 목표 잡고, 중간 목표를 구체로 액션 플랜을 잡아보는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듯이, 여러분들이 사업가이든 신규 창업가이든 조직원이든 어떤 형태가 됐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장애 요인 찾고 그에 대안을 만드는 이 과정들을 정한 다음에는 매일매일 이거를 액션 플랜으로 바꿔나가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 달성을 하려고 딱 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죠. 뭐뭐 해야 되는데, 뭐뭐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된다. 근데 뭐뭐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그걸 한꺼번에 이루기 되게 힘든데 그것을 매일매일 플랜을 잡아서 실행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매일매일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표는 원하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아무것도 안 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표 달성에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고 이 프로세스를 날마다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목표가 너무 원대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이거를 달성할 수 있을까? 진전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는 요요 현상 같은 것도 겪는데 아주 일주일 단위, 하루 단위를 끊어서 생각하면 작은 단위의 성공은 성공을 진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서 저렇게 큰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목표가 너무 크면 너무 통제 가능한 미래가 딱 나타나서 내가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통제 가능할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현재 미래의 피드백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심작 목표로 내가 1년 동안 그 책을 써서 10,000권을 팔겠다라는 아까 야심작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 출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들이 있어야 되는지 여기 적어놓는 겁니다. 시간을 우선적으로 할애하고 매일매일 일과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걸쳐서 만족스러운 원고가 나올 때까지 1년 동안 이 작업들을 실행하는 작업,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좋은 엄마가 되는 건 되게 어려운 플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목표를 작게 해서 한 달 동안 아이에게 웃는 모습을 보이겠다. 요 정도로 목표를 잡는 겁니다. 내가 1년 동안 더 좋은 엄마가 되어서 노력하는 것은 되게 원대하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한 달 동안 아이에게 웃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쉽죠. 두 번째입니다. 행복 증진을 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은 따뜻하고 습기 없는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그 사이에 뭘 하느냐? 새집 구매에 필요한 것들을 2년 동안 하나씩 준비하는 플랜이 있죠. 자금을 모은다든지, 기타 여러 것들을 가구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플랜이 있습니다. 난 인생에서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따뜻하고 여유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된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거죠. 애매하고 따뜻하고 여유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된다. 자, 그러면 습관으로 지금부터 참는 걸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날마다 참는 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훈련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면 그와 관련된 날마다 할 수 있는 습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장애물로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중간 목표 성과를 그만두는 게 중간 목표가 있죠.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하는 거죠. 근데 안 하는 거가 어려우니까 다른 습관을 바꾸기. 이게 어떻게 되냐? 출발을 다른 습관, 그러니까 내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 대신 다른 습관으로 바꾸는 걸 해서 자연스럽게 이 장애인 나쁜 습관을 안 하도록 유도해서 이것을 결국은 성과물인 당장 그만두는 일들이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 늘 부족해요. 시간 확보하는 게 목표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자투리 시간을 철저히 잘 활용해서 이 시간 부족 현상을 해결해 결국 시간을 확보하는 이 전략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자금 부족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은 투자자를 발굴을 해서 자금 부족을 해결해서 돈을 벌겠다. 3단계.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장애 요소를 해결할 중간 목표, 습관할 중간 목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결국 야심작 목표를 정할 때 좀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한테 축복을 빌어준다. 행복을 빈다. 축복을 빈다. 복 받겠다.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얘기죠. 기독교에서 나는 복이 내려진다. 블레싱, 축복한다. 라고 하는데 내가 인생의 야심찬 목표를 정할 때 이런 생각을 좀 정하면 좋겠어요. 나 그 있으면 진짜 복 받는 삶 사는데 참 축복이 있을 것인데 라는 느낌으로 그 목표를 정하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목표 설정을 딱 했는데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야심찬 목표를 딱 정했는데 그것이 전혀 나한테 기쁨이 되지 않으면 그건 내가 보니까
적절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나한테 있는 여러 가지 불행적인 요소, 안 좋은 것, 불만인 것, 불안, 맨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목표를 세울 때는 내가 요거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 막 좋아지는 것, 막 그것만 되면 만족스러운 것, 평안을 달성하는 것, 내가 이루는 성취감이 있는 것. 현재로서는 이런데 내가 6개월, 1년 뒤에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요거를 생각할 때마다 요거만 되면 나한테 진짜 복 받는 일인 것 같은 걸로 목표 설정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왜냐하면 야심찬 목표를 정했는데 지금부터 기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정하신 야심찬 목표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기분이 엄청 좋아야 돼요. 요거만 되면 진짜 나한테 행복할 텐데, 요거만 됐으면 진짜 만족스러울 텐데, 요거만 되면 진짜 소원이 없겠는데, 라는 거를 야심찬 목표에 세워야 된다는 것이다. 요거만 되면 난 진짜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야심찬 목표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하면은 기독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분량대로. 그러니까 축복한 분량대로 축복한다. 그릇이 크면 크게 축복받는 거, 그릇이 작으면 작게 축복받는다라는 개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 축복하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저걸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나의 장점에 긍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함들을 인정하고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또 야심차게 정한다고 내가 지금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다면 바로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은 나중에 인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복이 받을 것을 기대하고 땀으로 준비하면 되겠죠. 복이 오는 길을 땀으로 먼저 마중 나간다. 노력 없이 축복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정의해 볼게요. 야심찬 목표는 좀 대담한 목표 수준으로 해갖고 성공하려면 50% 정도. 근데 요것만 되면 나한테 진짜 대박인데 축복인데 라는 걸로 목표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을 정하는 것은 목표 달성을 방해할 요소들을 정하는데 요것만 해결하면 내가 목표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장애물을 잘 정해야 너무 과다하게 목표 정하는 것도 막을 수도 있고, 장애가 너무 극복이 어려워서 절망적일 때는 야심찬 목표를 좀 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 목표는 장애물 극복을 통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목표남을 잘 정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야심찬 목표를 장애를 동시에 생각해서 결정해야 된다. 될 수 있으면 절망스러운 상황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바꾸고 내가 스스로 대안들을 만들어 나간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훈련이 되냐? 구조화된 사고 능력을 키우는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 했던 것들이 훈련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사거나 플랜을 잡을 때 아주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